쓰레기를 왜 깔아? 낫이 내려왔습니다. 은색 필름이 두 동강 났어요. 미쳤다. It's crazy. 쓰레기다. 50년 포도밭 장인이 사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수학까지 7일. 이역 계약은 이미 취소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포르투갈 50년 전통 앞에서도 한국 사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낫에 찢겨도 쫓겨나도 다음 날 또 왔어요. 결국 그 뚝심이 포르투갈 장인을 무너뜨렸습니다. 3,000원짜리 은색 필름 한 장이 어떻게 2억 포도밭을 살렸는지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포르투갈 알렌테주 에보라에서 북쪽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가문은 3대째 포도밭을 일구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돌밭을 개간했고 아버지 안토니오가 그 밭을 50년 넘게 지켜왔죠. 저는 그 밭의 흙냄새를 맡으며 자랐습니다. 이건 그 밭이 처음으로 우리를 배신한 해의 이야기예요. 9월 둘째 주였습니다. 알렌테주의 9월은 숨을 들이쉬면 코 안쪽이 마르는 것 같은 공기예요. 40도 가까운 열기가 피부 위에 내려앉는 게 아니라 피부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늘 아래 서 있어도 땀이 나기 전에 먼저 증발해버리는 그런 건조함이었죠. 입술이 금세 트고 눈을 뜨고 있으면 눈알이 말라드는 것 같은 계절입니다. 그 공기 속에서 바이어 루이스의 차가 진입로를 들어왔어요. 루이스는 15년째 우리 포도를 사가는 리스본 최대 와이너리의 구매 담당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전날 밤부터 와인 한 잔을 미리 내놓았을 만큼 반가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아버지 옆에서 그의 차가 멈추는 걸 지켜봤습니다. 루이스가 차에서 내려 포도밭으로 걸어갔어요. 아버지가 따라붙었습니다. 저도 뒤를 쫓았어요. 루이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는 아무 말 없이 포도송이 하나를 집어 올렸어요. 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엄지로 껍질을 눌렀어요. 포도가 너무 쉽게 찌그러졌습니다. 탱탱하게 저항해야 할 껍질이 아무 힘도 받지 않은 것처럼 물렁하게 눌려버렸어요. 축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제 귀에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루이스가 손가락을 뗐습니다. 포도 껍질 위에 엄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루이스가 안경을 벗어닦더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안토니오, 색이 안 들었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연두색이에요. 이걸로는 오래 계약 못합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포도송이가 떨어졌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흙바닥에 닿는 순간 송이가 터지면서 즙이 흘러나왔어요. 보랏빛이 되어야 할 과즙이 아직도 연두색이었습니다. 그 색이 마른 흙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삼켜지듯이.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었는데도 볼 수가 없었어요. 대신 아버지의 손이 보였습니다. 50년간 흙을 만져온 거친 손. 그 손이 허벅지 옆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루이스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진입로에서 흙먼지가 피어올랐다가 가라앉았어요. 아버지는 그 먼지가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같은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10초, 20초, 30초. 저는 세고 있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30초가 지나도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알렌테주의 건조한 바람이 포도잎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봤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무너지는 걸. 72년 인생에서 저는 아버지가 휘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태풍이 와서 나무가 뽑혀도 병충해가 밭을 쓸어가도 아버지는 항상 밭 가운데 서서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버티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딱 2cm 어깨가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2cm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민이었습니다. 화면을 내려다봤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정민을 인정하지 않으셨으니까요.
1년 전 처음 그를 데려온 날부터 수학까지 16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정민을 거부했는지 이해하려면 1년 전 리스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이 없었으면 저도 몰랐을 거예요. 정민을 처음 만난 건 1년 전 리스본의 농업 박람회였습니다. 저는 착색 불량 문제로 참석했어요. 3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일조량은 충분한데 포도 아랫부분이 끝까지 색을 들이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학술 세미나 코너에서 저는 한 발표 앞에 멈춰 섰어요. 제목이 지면 반사광을 이용한 착색균일화 한국 사과 농업의 적용 사례였습니다. 발표자가 정민이었어요. 33, 충청북도 사과과수원 집안 3대째. 그는 은색 알루미늄 반사 필름이 땅에 깔리면 아래쪽 과일까지 빛이 균일하게 닿아 착색이 고르게 된다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슬라이드마다 숫자가 빼곡했어요. 저는 발표가 끝나자마자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1년간의 연애 끝에 저는 정민을 농장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정민은 충북에서 직접 가져온 사과 한 박스와 알렌테주 토양 분석 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사과 박스에서는 달콤하고 서늘한 냄새가 났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어요. 정민은 그 박스를 두 손으로 들고 농장 입구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친 순간을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정민의 얼굴을 5초간 바라보셨어요. 내민 손을 보지 않은 채 밭으로 돌아서셨습니다. 정민의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어요. 사과 박스를 든 손이 아니라 악수를 청하려 뻗은 빈손이요. 저는 그 손을 잡아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9월의 알렌테주에서 손이 차갑다는 건 긴장이 그만큼 깊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식탁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포크가 도자기 접시에 닿는 소리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규칙적으로.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먹었습니다. 사과 박스는 현관 신발장 옆에 뜯기지도 않은 채 놓여 있었어요. 서늘하고 달콤한 냄새가 현관까지 번지고 있었는데 식탁은 그 냄새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문 옆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복도 바닥이 서늘하게 발바닥으로 올라왔어요. 한참 뒤에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문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소피야. 이 밭은 50년이야. 그 말이 전부였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말을 오래 씹었습니다. 50년. 아버지가 정민을 거부하는 건 편견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두려움이었습니다. 50년간 지켜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3대째 이어온 밭을 외부인의 손에 맡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변화하지 않으면 이 밭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아버지 자신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할아버지가 이 땅을 처음 일구던 이야기를 저는 수백 번 들었어요. 1952년 에보라 북쪽 돌밭을 맨손으로 골라내며 첫 번째 포도나무를 심던 날. 할아버지의 손은 돌 파편에 찢겨 피투성이었지만 묘목을 심은 자리에 물을 부을 때만큼은 아이처럼 웃으셨다고요. 물이 돌틈으로 스며들면서 흙냄새가 올라왔는데 그 냄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았다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나무 아래서 자랐어요. 그 나무에서 딴 첫 번째 포도를 할아버지 손에서 받아 입에 넣었던 날을 아버지는 아직도 기억하세요. 8살이었다고 합니다. 달았다고요. 평생 그보다 단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지금 정민이 하려는 건 그 나무 아래 낯선 은박지를 까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그게 단순한 농법 변화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물을 부었던 그 땅 위에 자신이 8살로 뛰어놀았던 그 흙 위에 공장에서 찍어낸 은색천을 덮는 것. 그건 아버지에게 모욕처럼 느껴졌겠죠. 아니, 모욕보다 더 깊은 것. 그 땅이 더 이상 자기 방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선고처럼. 저는 그걸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동의한다는 것은 달랐어요. 바이어 루이스는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색이 안 드는 포도밭은 3년째 같은 문제를 반복했어요.
수학은 16일 뒤였습니다. 그리고 정민의 문자 답장은 이미 와 있었어요. 지금 출발할게. 저는 그 문자를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향 반대쪽으로 돌아서서 읽었습니다. 복도 끝 작은 창문 너머로 포도밭이 보였어요. 알렌테주의 밤하늘 아래 포도잎들이 바람도 없는데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 눈이 흔들린 건지도 몰랐어요. 정민이 도착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낡은 렌터카 트렁크에서 은색 롤 2개를 꺼냈어요. 직경 30cm쯤 되는 두꺼운 롤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실 만큼 번쩍였어요. 알렌테주의 9월 햇살이 그 위에서 부서지면서 주변 포도잎까지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곧 후회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오셨거든요. 아버지는 10걸음 거리에서 멈추셨어요. 정민의 손에 들린 롤을 바라보셨습니다. 3초. 아버지의 턱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씹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닌 움직임이었습니다. 뭔가를 꾹 누르는 것 같았어요.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반사 필름입니다. 포도나무 아래 깔면 지면에서 빛이 반사되어 아랫부분 착색이 균일해집니다. 한국에서는 사과 농업에서 30년 넘게 써온 방식이에요. 16일 안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데이터를 읽듯이 또렷하게 끊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차분함이 두려웠어요. 아버지는 흥분한 사람보다 차분한 사람에게 더 날카롭게 반응하는 분이거든요.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정민 앞에 서셨어요. 정민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셨죠. 아버지의 시선이 내려다보는 각도로 정민을 향했습니다. 정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롤을 두 손으로 든 채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롤을 가리키셨어요. 이게 뭐냐? 반사 필름입니다, 아버님. 내 밭에 이걸 깔겠다고. 네. 아버지의 발이 움직였습니다. 롤 하나를 발끝으로 툭 걷어찼어요. 롤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은색 필름이 풀려나왔습니다. 30cm쯤 펼쳐진 채로 흙 위에 누웠어요. 알렌테주의 붉은 흙이 은색 위에 묻었습니다. 내 과수원을 쓰레기장으로 만들 셈이냐? 낮은 목소리였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출 때는 이미 결론이 난 거거든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정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흙 위에 한쪽 무릎을 대고 필름을 집어들었습니다. 흙이 묻은 부분을 손으로 털어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다친 것을 살피듯이요. 그리고 일어나 다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님, 16일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핏줄이 관자놀이 위로 가늘게 떠올랐습니다. 나가. 정민의 턱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저는 봤습니다. 정민의 손이 필름을 쥔 채 하얗게 변하는 걸요. 손가락 마디 위로 힘이 들어가 뼈가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님, 루이스 바이어가 돌아섰습니다. 지금 방식으로는 16일 안에 색이 들지 않아요. 이 필름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가라고. 이번엔 달랐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것이요. 저는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민이 필름 롤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흙 위에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허리를 깊게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셨어요. 포도밭 안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마른 흙 위에서 바스락거렸어요. 멀어질수록 작아졌고 작아질수록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흙 위에 남겨진 필름 롤을 내려다봤어요. 은색 위에 알렌테주의 붉은 흙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정민이 털어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자국이요. 정민이 제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포도나무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알렌테주의 건조한 바람이 은색 필름 위를 스치며 가느다란 소리를 냈어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이 밭에서 50년 동안 한 번도 나지 않았던 소리.
수학까지 15일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 창문 너머로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헤드랜턴이었습니다. 포도밭 가장 구석, 아버지가 잘 보지 않는 북쪽 끝 새구루 앞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낮게 천천히 땅을 따라가듯이요. 정민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붙였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9월의 알렌테주는 낮이 40도여도 밤이 되면 서늘해져요. 그 서늘함이 유리를 타고 이마로 올라왔습니다. 정민은 무릎을 꿇고 필름을 땅에 펼치고 있었어요. 손이 땅에 닿을 때마다 헤드랜턴 불빛이 아래로 쏠렸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리듬이 반복됐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내려가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서 옆에 서면 제가 허락한 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아시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창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불빛이 세 그루를 다 돌고 꺼지기까지 2시간이 걸렸어요. 새벽 2시 41분이었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다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장화 뒷굽이 돌계단을 밟는 소리. 저는 커피포트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아버지가 북쪽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맨발로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돌계단이 발바닥을 찌르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를 따라 달렸습니다. 이슬에 젖은 풀이 발목을 스쳤어요. 차가웠습니다. 북쪽 끝 새구루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거기 서 계셨어요. 은색 필름이 새구루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어 은색이 더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알렌테주의 아침 햇살이 그 위에서 부서지면서 주변 흙까지 희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미처 지우기 전에 아버지의 손이 보였습니다. 낫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에 낡은 낫이 들려 있었어요. 50년 된 자루가 손바닥에 달아 반들거리는 그 낫이요. 아버지가 낫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나왔지만 늦었어요. 낫이 내려왔습니다. 은색 필름 위로요. 서걱 하는 소리가 났어요. 필름이 찢어지면서 날카로운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낫이 내려올 때마다 은색 조각들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햇빛에 반사되어 번쩍이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낫을 내려치셨습니다. 필름은 너덜너덜하게 찢겨 흙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은색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려 제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손바닥 반만 한 크기였어요. 가장자리가 낫에 베어 날카롭게 잘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셨어요.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피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낫을 들 때보다 더 낮았습니다. 다시 이런 짓 하면 그 녀석 이 농장에서 쫓아낸다. 아버지가 지나쳐 가셨어요. 장화 뒷굽이 마른 흙을 밟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흩어진 은색 조각들이 흙 위에서 바스락거렸어요. 발밑에 떨어진 그 조각이 다시 날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어요. 가장자리가 손가락을 베는 것 같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 넣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밭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이었습니다. 찢겨진 필름을 보는 순간 정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에는 필름 롤이 2개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모르셨어요. 정민이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어요. 천천히 한 조각씩요. 저는 주머니 속 조각을 손가락으로 쥐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수학까지 14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낫 사건 다음 날부터 하늘이 달라졌습니다. 구름이 왔어요. 알렌테주에서 9월에 구름이 낀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유럽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거든요. 여름 내내 태양이 비켜가지 않아요. 그런데 낮이 필름을 찢은 다음 날 아침부터 하늘이 낯빛으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겠거니 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구름은 걷히지 않았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다 막혀버리는 게 보였어요. 뿌연 빛이 포도밭 위에 내려앉았는데 그건 햇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의 잔해 같은 거였어요. 저는 매일 아침 포도송이를 확인했습니다. 색이 들지 않았어요. 연두색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사흘 전보다 더 연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포도가 포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매일 밭을 도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씩이요. 포도송이를 하나씩 들어보시고 잎을 살피시고 흙을 손으로 쥐어보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아버지가 거실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으로 낯빛 하늘이 보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루이스였어요. 아버지가 수화기를 드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다 손을 멈췄어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통화가 시작되고 30초가 지났을 때 아버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숨을 참다 내쉬는 움직임이었어요. 루이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침묵이 들렸어요. 알겠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수화기가 내려졌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5초 동안 허공에 멈춰 있었어요. 탁자 위에 닿지 못한 채로요. 5초가 지나고 나서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루이스가 뭐래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평평했어요. 감정을 전부 빼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수화까지 9일 남았어. 그런데 루이스가 그보다 이틀 빠른 7일 뒤에 최종 검수를 하겠다고 했어. 그때도 색이 안 들어있으면 올해 계약 전량 취소야. 다른 농장으로 돌린다고 했어. 전량 취소. 저는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무게가 있는 단어였어요. 1년 계약 전량. 이 밭 한 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2억이 넘는 계약이었어요. 3대야 소피아.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이 밭 처음 일굴 때 루이스 아버지한테 첫 포도를 팔았어. 내가 이 밭 이어받을 때 루이스한테 처음 계약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이 보였어요. 50년 동안 흙을 만져온 손. 그 손이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무릎 위에 그냥 얹혀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손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의자에서 일어나셨어요. 침실로 걸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잠금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닫힌 거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잠근 것보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처럼 저도 그냥 서 있는 것밖에 못한다고. 창밖으로 포도밭이 보였어요. 낯빛 하늘 아래 포도잎들이 어둑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필름 조각을 꺼냈어요. 아버지의 낫에 잘린 그 조각이요. 가장자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은색 표면은 낯빛 하늘 아래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소피야. 정민아. 북쪽 색으로 있잖아. 응. 아버지 모르게. 거기서 다시 시작해.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할게. 정민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3초가 지났습니다. 5초. 알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필름 조각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바닥에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민의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시작한 거였습니다. 정민이 움직인 건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지켜봤어요. 헤드랜턴 불빛이 북쪽 끝 새 그루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낮게 천천히. 그날 새벽 정민이 처음 필름을 깔았을 때와 똑같은 움직임이었어요. 다른 게 있다면 이번엔 제가 허락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부탁했죠. 저는 창문에서 떨어지지 못했어요. 정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필름 롤을 풀기 시작했어요. 9월의 알렌테주 밤은 낮과 달랐습니다. 낮에 40도까지 올라갔던 열기가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서늘해졌어요. 이슬이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도잎 위에 맺힌 이슬이 헤드랜턴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 아래서 정민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필름을 땅에 펼칠 때마다 이슬이 튀었어요. 정민의 손등이 젖었습니다. 필름 가장자리는 날카로웠어요. 빛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가장자리를 잡으면 베었습니다. 저는 위에서 보면서도 알 수 있었어요. 정민이 손을 멈추고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는 걸요.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민의 작업복 등판이 이슬에 젖어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렸어요. 헤드랜턴 불빛이 아래로 쏠릴 때마다 땅에 깔리는 은색 필름이 보였습니다. 한 뼘 한 뼘. 새 그루 아래로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냄비를 꺼냈어요. 찬장에서 감자와 케일을 꺼냈습니다. 초리수 한 토막도요. 칼투베르데였어요. 포르투갈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수프입니다. 어머니가 아팠을 때 할머니가 끓여오셨어요. 리스본에서 혼자 살 때 추운 밤마다 제가 끓였고요. 이 집에서 아버지가 힘든 날이면 늘 냄비에 올랐던 수프입니다. 감자를 썰었어요. 도마 위에서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초리수를 얇게 저미자 매콤한 훈제 냄새가 퍼졌어요. 케일은 손으로 잘게 찢었습니다. 손바닥에 케일의 거칠고 쓴 향이 배었어요. 보글보글. 냄비에서 거품이 올라왔습니다. 감자가 풀어지면서 수프가 걸쭉해졌어요. 초리수 기름이 표면에 동그란 점들로 번졌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그 김 속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 불은 꺼져 있었어요. 부엌 시계를 봤어요. 새벽 0시 23분이었습니다. 뚝배기에 담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낮과는 다른 알렌테주였습니다. 낮에 건조한 열기 대신 이슬 냄새가 났어요. 흙과 포도잎과 밤이슬이 섞인 냄새.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정민이 멈춰 있었어요. 헤드랜턴 불빛이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 그루 아래 필름이 절반쯤 깔려 있었어요. 정민의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숨을 고르는 거였어요. 저는 옆에 무릎을 꿇고 뚝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이슬과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에 눈이 충혈된 게 보였어요. 그런데 칼투베르데 냄새가 닿는 순간 정민의 어깨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다른 것이요. 정민이 장갑을 벗었어요. 손등에 붉은 선이 3개 있었습니다. 필름 가장자리에 베인 자국이었어요. 그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뜨고 눈을 감았어요. 김이 정민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정민 옆에 앉아 포도잎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도 없는데 잎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수프 냄새와 이슬 냄새가 섞였어요. 그때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본체 창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방 창문이요. 불은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커튼이 2cm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항상 닫혀있던 커튼이요. 얼마나 거기 계셨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민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민도 눈치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수프 냄새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커튼이 다시 닫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검수까지 6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루이스의 차가 진입로를 들어왔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6일 전과 똑같은 차였어요. 똑같은 아침이었고 똑같은 햇살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제 손이었어요. 주머니 속에서 필름 조각을 쥐고 있었거든요. 낫에 잘린 가장자리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서 계셨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정민은 북쪽 끝에 있었습니다. 루이스와 눈이 마주치지 않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게 정민 자신의 선택이라는 걸 알았어요. 루이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간단한 악수였어요. 6일 전처럼 사무적이었습니다. 밭으로 들어갔어요. 루이스가 첫 번째 줄에서 멈췄습니다. 포도송이를 집어들었어요. 빛에 비췄습니다. 엄지로 껍질을 눌렀어요. 6일 전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포도가 찌그러졌어요. 루이스가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루이스는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제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루이스가 수첩을 꺼냈어요. 안토니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루이스의 펜이 수첩 위에 올라갔어요. 저는 그 펜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재 상태로는 계약 유지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멈추셨습니다. 뭔가 말씀하시려다 그냥 다물어 버리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주먹이 쥐어졌다 펴졌어요. 저쪽도 보시겠어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루이스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루이스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소피아, 지금은 30초면 됩니다. 루이스가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 그루 앞에 도착했을 때 루이스의 걸음이 느려졌어요. 바닥을 봤거든요. 은색 필름이 새 그루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위에서 부서지면서 포도잎 아래까지 빛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루이스가 멈췄습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빛에 비췄습니다. 엄지가 껍질을 눌렀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루이스의 손이 멈췄어요. 껍질이 찌그러지지 않았거든요. 루이스가 잎을 젖혔습니다. 보라색이었어요. 짙고 깊은 보라색이 송이 전체에 고르게 들어 있었습니다. 위도 아래도 똑같이요. 루이스가 옆 송이를 젖혔어요.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송이도요. 루이스가 포도알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당도 측정기를 꺼냈어요. 숫자가 떴어요. 루이스의 눈이 멈췄습니다. 24브릭스. 혼잣말이었어요. 이 지역 평균이 17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루이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이 북쪽 끝에 서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루이스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무적이지 않았어요. 정민이 걸어왔어요. 루이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트럭 쪽을 한번 바라봤어요. 필름 롤이 더 있습니다. 전체 밭에 적용할 수 있어요. 루이스가 수첩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새 그루를 봤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2주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전체 밭이 이 수준이면 계약 유지입니다. 루이스가 악수를 청했어요. 정민에게요. 아버지의 시선이 두 사람의 손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리고 새 그루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새 그루를 보고 계셨어요. 놀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얼굴이었어요. 밤의 커튼 사이로 지켜보셨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요. 저는 그걸 아버지의 얼굴에서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새 그루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포도송이 하나를 잡으셨습니다. 루이스처럼 빛에 비추지 않으셨어요. 그냥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50년 동안 흙을 만져온 손 위에 보라색 포도송이가 놓였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알 하나를 따서 입에 넣으셨어요. 5초, 10초. 아버지의 턱이 멈췄어요. 씹는 동작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발밑에 은색 필름이었습니다. 낫으로 찢어냈던 그 자리였어요. 지금은 다시 깔려 있었어요. 찢긴 자국 위에 새 필름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어요. 정민을 바라보셨습니다. 정민아. 처음이었어요. 이름을 부르신 게요. 정민이 굳었습니다. 저도 굳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트럭 쪽으로요. 짐칸을 열었습니다. 필름 롤 하나를 꺼내셨어요. 들고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정민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정민이 그 롤을 바라봤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정민이 무릎을 꿇고 롤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두 번째 롤을 가지러 트럭으로 다시 걸어가셨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필름 조각을 꺼냈습니다. 낫에 잘린 가장자리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아까와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필름 롤 2개로는 모자랐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내려갔어요. 창문 너머로 헤드랜턴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빛이 정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필름 롤을 어깨에 메고 계셨어요. 북쪽 끝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필름 끝을 고정하고 일어서고 한 발짝 옮기고 다시 무릎을 꿇고 새벽 알렌테주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혼자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저는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새벽이 아버지만의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50년 동안 지켜온 밭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칼투베르데를 올렸어요. 정민이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2주를 깔아두셨어요. 정민이 트럭에서 필름 롤을 내렸어요. 4개였습니다. 밤사이 주문한 거였어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다음 줄로 걸어가셨어요. 정민이 반대편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어요. 저는 수풀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뚝배기 2개를 들고요. 아버지 옆에 하나를 내려놓고 정민 옆에 하나를 내려놓았어요. 아버지가 잠깐 멈추셨어요. 수풀을 내려다보셨습니다. 드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2주가 그렇게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정민은 매일 새벽 4시에 밭에 나왔어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수풀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민의 작업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반대편에서 시작하셨거든요. 두 사람이 말없이 서로의 동선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14일째 되던 날 아침 밭 전체가 은빛이었습니다. 알렌테주 9월에 햇살이 떠오를 때 은색 필름이 일제히 빛을 받았어요. 포도밭 전체가 물결치듯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위에 서 있었어요. 발밑에서 빛이 올라오는 느낌이 났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루이스가 왔습니다. 이번엔 수첩을 꺼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줄에서 포도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엄지로 눌렀어요. 찌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잎을 젖혔어요. 보라색이었습니다. 루이스가 두 번째 줄로 갔어요. 보라색이었습니다.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전부였어요. 밭 전체가 그랬습니다. 루이스가 당도 측정기를 꺼냈어요. 포도알을 눌렀습니다. 23.8브릭스. 루이스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계약 유지입니다. 저녁이었어요. 루이스가 돌아간 뒤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포도주를 꺼내셨어요. 작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잔을 따르셨어요. 정민 앞에 먼저요. 정민이 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버지가 자기 잔을 들었습니다.
정민 쪽으로 조금 기울이셨어요. 내년에도 와야지. 그게 전부였어요. 정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잔이 맞닿았어요. 소리가 작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식탁 위에 오래 머물렀어요. 저는 잔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밭으로 나왔습니다. 은색 필름이 달빛을 받고 있었어요. 낮과는 달랐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빛이었어요. 저는 그날 아버지가 낫으로 찢어낸 자리 앞에 섰습니다. 찢긴 위에 새 필름이 겹쳐져 있었어요. 이음새가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필름 조각을 꺼냈어요. 그 이음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딱 맞았어요. 저 멀리 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2cm가 아니었습니다. 활짝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포르투갈 알렌테주의 포도밭에서 72세 장인 안토니오는 평생 지켜온 방식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었어요. 낫으로 찢고 내쫓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벽 커튼 사이로 몰래 지켜봤어요.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안토니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를 움직인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새벽 4시에 혼자 필름 롤을 어깨에 메고 밭으로 나간 건 안토니오였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5시에 정민이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지지 않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결국 문을 엽니다.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살면서 한 번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새벽에 일어서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인정하지 못했던 날이 있으셨나요? 안토니오도 정민도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세계를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새벽에 혼자 일어서는 것, 아무도 보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 오늘 정민의 이야기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에 닿으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